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델리 TV 뉴델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분을 한 분 다시 모셨습니다. 이정현 대표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선거 때 뭐 호남을 그냥 뭐 종횡무진하셨다 하던데. 아닙니다. 뭐 다 여럿이 같이 했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호남에 가서 열심히 뛰는 일이다 해서 가서 제 나름대로 또 했을 뿐이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번에 그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했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정현 전 대표님 모시고서 그 대선에 대한 복귀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윤석열 인수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 또 정치 구단에 한번 진단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 그 커다란 포부를 갖고 전남지사 나가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실인지 여부와 그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그 큰 포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선 때 어때요? 호남은 어땠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가장 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10.35. 네, 박근혜 대통령 개인 캐릭터도 있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호남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호남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표까지 다 합해갖고 10.5였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분은 사실 선거 때 빼놓고는 호남에 대해서 뭐 자기 검찰에 잠깐 근무한 거 빼놓고 특별한 인연이 없잖아요. 그렇죠.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그런 속에서 어쨌든 저렇게 11.4% 12.7%, 14.4%가 광주, 전남, 전북에서 나왔던 것은 사실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네네. 그 돌아다녀 보니까 우선 젊은층, 10대, 18세까지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10대, 20대, 30대들을 만나본데 참 과거에 내가 호남에서 듣지 못했던 문법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할아버지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삼촌 세대들이 35년 동안 밀어줬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여전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뽑아준다 그래서 그 힘든 것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편으로 이래도 저래도 안 변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바꿔가지고 어떤 터닝 포인트 변곡점을 좀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다면 바꾸는 신용이라도 해보고 변화라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문법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남에 아주 팽배해 있는 그런 기득권의 그냥 의례과 관성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요즘에 10대, 20대, 30대예요. 뭔가 변화, 달라진 변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한번 모색이라도 해보자. 이게 호남의 10대, 20대, 30대들의 생각에서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20% 30%들 얘기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15% 넘으면 어마어마한 변화고 기적이고 10에서 12%만 나와도 대단한 성공이다.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분으로서. 근데 첫째는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윤 후보가 DJ 고향 갔다 왔다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뭐 3시간, 4시간 반 배로 왔다 갔다 또 배편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전기선을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런 그 하이도 DJ 고향을 거침없이 그 귀한 시간에 탁 가서 할 정도로 그런 정성을 쏟는 것이냐. 이런 저는 뭐 의견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설날 새벽에 그 심야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부등산 꼭대기를 상징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섬을 돌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선거 와중에 다른 지역하고 거의 똑같이 2번 가면 2번, 3번 가면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호남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쏟아주고 네. 예. 그런 노력도 있었었고 전남대학교 병원 원장을 지냈던 분이 네. 유세 현장에 나타나서 네. 계속해서 함성을 지르고 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냈던 사람이 우리 선거운동 과거 같으면 이런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이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많은 변화로 봅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이 그거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쪽 분위기 속에서 사회 활동 꽤나 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그런 선거운동이 오기 어렵습니다. 뭔가 변화의 조짐, 변화의 이제 어떤 꿈틀거림이 조금씩 보입니다. 저희가 그때 여론조사 했을 경우에 뭐 많을 때는 뭐 30%, 뭐 29%도 나왔다가 점점 축소되면서 그래도 15%를 넘으면 야 이거 정말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5%가 안 됐잖아요. 전북이 14.4 했죠. 14.4. 그래도 또 광주도 놀랄 만한 숫자죠. 네, 오히려 거꾸로 광주가 12.7. 아주 놀랄 만한 숫자고요. 그 광주에서 그 정도 나온다는 게 이제 전남이 11.4. 전남이 그래도 한 자리가 안 나오고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것도 저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결정적인 동의는 어디서 있다고 보세요? 왜 전남 아까 말씀하신 게 뭐 그렇게 여러 번 찍었으면은 그렇게 했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찾아볼 만한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표가 적게 나온 게 많이 나온 거. 표가 많이 나온 게 변화가 이거 어쨌든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일단은 후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그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후보에 대한 이쪽 저쪽 후보에 대한 평가도 없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역 구도가 약화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SNS를 포함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의 소통 방식들이 옛날 같이 느린 게 아니고 또 부분적인 게 아니고 요즘은 모두가 같이 보는데 이를테면 이제 카톡방이라는 게 있어서 외지 서울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데 사람들하고 함께 들어가 있는 카톡방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지역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가 거의 대세를 이루지만 이제는 카톡방을 포함한 SNS가 외지 사람들하고 동시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흐름이나 또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전달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그 소통 수단의 변화가 곧 의식의 변화 또는 결정의 변화, 선택의 변화로도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했을 적에 나타난 것보다는 덜 나온 거는 그런 어떤 원인이라고 저는 이제 초반에 바라볼 때는 그냥 굉장하게 객관적으로 봤다고 봅니다. 초반 아까 여론조사 높게 나올 때나 이렇게 할 때에는 뭐 후보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뭐 비전이라든가 또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봅니다. 근데 선거가 임박하고 가까우면 올수록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편이냐 너희 편이냐로 갈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절박함 같은 것들이 이제 작용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복원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냥 관성 전에 했었던 그런 선택의 방향으로 처음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볼 때 하고 막판에 아까처럼 우리 편이 돼야 된다는 것과 저쪽 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쪽으로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제 단순 논리로 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렇게 좁혀지고 본래 성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변화가 쉽겠습니까? 서서히 저는 돼 가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조짐을 봤다는 거,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조짐을 봤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0.73% 차잖아요. 윤 후보가 이제 당선된 게. 그런데 윤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보다 더 많이 얻은 거는 0.73보다 위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가정으로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후보 정도 수준의 호남 득표에 머물렀다면 이기기 어렵다는 그런
이게 비과학적이든 비통계적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남하고 전북은 한 1% 정도씩 늘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항상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그렇죠. 3% 4%일 때도 있었었고 굉장히 많을 때가 한 7%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12%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이번에 같이 0.73% 차이로 이렇게 그 승부가 갈렸다고 한다 그런다면 광주의 7%가 광주의 12%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변하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하는 게 이제 지역 정책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호남의 변화가 이번에 윤석열 당선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비과학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면 만약에 대구 경북에서 이번에 같이 저렇게 안 얻고 대구에서 조금만 덜 얻었더라면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랬다면 서울에서 경기도라든가 인천은 저쪽으로 이겼는데 서울에서 조금만 덜 만약에 못 얻었더라면 또 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게 꼭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광주의 7%가 광주의 12%라고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24만 표는 광주 같은 경우는 12만 표만 만약에 한다 그런다면 완전 100% 저쪽으로 갈 표가 이쪽으로 왔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건 고박이 2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만 표가 아니라 12만 표 차이였다고 하더라도 승부가 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이제 느낀 결과지만은 사실상 내 한 표가 유권자 3,400만 표 중에 뭐 얼마나 되겠냐 하겠지만은 이번 선거 결과를 봐서도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 한 표가 곧 말하자면은 어떤 그 국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선거하는 사람들은 이 한 표 한 표를 얼마나 중시 여겨야 되느냐. 대구에서 한 표, 경북에서의 한 표, 아니면 아까 수도권에서 한 표, 광주에서의 한 표가 이렇게 크게 좌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진짜 이 주권 숫자적으로 한 표 3,400만 명 중에 한 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표 한 표의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진짜 권력이 여기로부터 나오는구나. 한 표 한 표로부터 나온거나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인 호남 국면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 대선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우리 여론조사 같은 경우 처음에는 한 4% 정도 승리, 뉴델리 여론조사의 경우요. 그다음에 최후의 마지막 해서 저희 무려 4,000명을 조사를 한 경우를 보면은 한 2% 3% 정도의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0.7로 줄었거든요. 어떤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줄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진영 대결로 갔다고 봅니다. 그 좌와 우의 진영 대결,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좌우로 이렇게 갈리게 되고 상당히 막판에 가서는 그냥 내용 따지지 말자. 누가 더 나쁜 사람이고 누가 덜 나쁜 사람이고 이런 거 필요도 없고 또 두 사람의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내세운 공약 갖고도 국민들이 별로 신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약 갖고도 신뢰를 하지 않았었고 도덕성 갖고도 그다지 신뢰를 하지도 않았었고 호감도 갖고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에 같은 진영 대결이었고 이렇게 진영이 팽팽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공포입니다. 무섭습니다. 0.73%로 대선에 결과가 갈려졌다는 얘기는 백지당보다 더 이제 얕은 차이고 이건 뭐냐? 단 한 번도 보여준 바가 없는 철저한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철저한 국론 분열. 국민이 그냥 50대 50으로 갈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은 뭘 해도 밉고 나머지 50은 뭘 해도 이쁘고 하는 이런 정도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국론 분열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대선 결과였다고 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새 당선자가 이 국론 분열 말고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아까 나머지 50%를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관용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 전체를
말하자면 안심시키고 안도시킬 수 있는 국정을 펼쳐나갈 것인가. 완전히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게 완전 국민이 이제 막 이렇게 굳어져 간다 그런다면 진짜 무섭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서 극과 극으로 50대 50으로 갈린다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무서운 얘기. 아주 3,440만 명이 넘는 유권자 중에서 24만 표 차이로 갈렸다고 하는 얘기는 50대 50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 상대를 부정하거나 상대를 부인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죽이려고 했다가는 그것으로 인한 그 역풍이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라를 생각해야죠. 국가를 국가를 우리가 지금 국민의 힘을 위해서 뽑았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뽑았죠. 우리가 민주당이 미워서 이렇게 했었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민국을 생각을 해야지 네.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큰 위험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요 대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인수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말씀해 주시죠. 뭐 고견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 정권을 인수한다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떤 정책을 확정해갖고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인수위원 자체가 정말 여기저기서 그 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리더십이 형성도 되지도 않고 그 정책을 지휘하는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장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국가 예산이 그 부분과 관련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정책이 과거에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미래라든가 세계화에 부합해서 맞는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지금 정책이라고 확정을 해갖고 발표를 하는 것은 인수위 단계에서 발표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될 장관이 차관이 완전히 그 세팅이 되고 장관 차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새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에 맞는 정책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장관 차관이 결정돼서 거기에 그 부서와 그 부처에 그동안에 자문을 해왔던 그룹들과 또 그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끝에 그렇게 해갖고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진 하에서 정책이 발표돼야 되는데 인수위 단계에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섣불리 정책을 확정을 지어갖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수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완전히 정권이 발표를 했는데 엄연히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국무위원들이 있고 그쪽이 대통령이고 그쪽이 지금까지는 잘하든 못하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취임하지 않는 당선자가 정책을 이미 만들어갖고 이것저것 발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인수위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한다는 거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인수를 한다고 할 때 자 뭐 이렇게 무슨 몇 개 남았습니까? 무슨 몇 개 남았 어디 줄 것은 얼마 있습니까? 이런 거 따지는 게 인수 아니에요? 그렇게 인수를 해놓고 그 뒤에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인수를 다 하고 자기가 경영인이 CEO로 딱 등장한 뒤에 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상태를 보는 겁니다.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 지금 자동차 바퀴 상태가 어떤지 중고 자동차를 인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상태가 어떤지 상태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수의 첫 번째는 창고입니다. 창고에 지금 말하자면은 국가 재정 상태가 어떤지 이 창고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인수위원회가 이제 이런저런 지금까지 하느라고 바빴는데 지금부터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것은 국가 재정 상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현재 국가 부채는 얼마가 되어 있고 지금 세금들은 어떻게 거치는데 앞으로 거치는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개판인지 이 정권 하에서 본래대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계산해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60조 예산이 더 거쳐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갖고는 또 어떻게 했냐면 60조의 세금을 덜 걷어도 된다는, 걷어갖고 또 안 걷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먹국으로 나라를 운영을 한다 그런다면 이런 건 일반 가정도 망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월급이 얼마고 내가 쓸 데가 얼마고 저축은 얼마를 하고 뭘 어떻게 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고 나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떨 때는 더 많이 써버렸다가 그다음에 어느 때는 덜 썼다가 이런 식으로 일반 가정도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 상태가 지금 어떻게인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워낙 이 정권이 국가 재정을 솔직히 말해서 아주 함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가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봐서 지금 상태만 이렇게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집권하고 있을 5년 동안의 재정 상태, 5년 이후에 또 사람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네, 다른 네. 정권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가 재정 상태를 봐야 되고 네. 이 재정 상태를 본다는 것은 지금 지출을 왜냐하면 이 정권이 막 벌려놓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네. 무조건 되고 7조면 된다고 하는 부산 그 공항을 갖다가 24조를 더 쓰는 쪽으로 예타도 하지 않고 딱 옮겨놔버려. 그러면 그렇죠. 지금 한 푼도 안 쓰지만 앞으로 24조가 나가야 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더 나가야 될 돈들을 여기서는 완전히 뭐 그냥 조그만 그 입구는 이렇게 해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동굴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벌려놓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정권은 이 정권의 설계나 지금 뭐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결정해 놓은 걸 갖고 나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출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재정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 부채를 너무 어처구니없이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부채의 규모가 진짜 어떻게 되는지 국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안 미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 빚을 갚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로 메꿔서 이 빚을 갚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부 국가 부채 상태를 봐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국가 조세 상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고 어떻게 피해를 덜 줘야 되고 그러나 이제 불가피한 것이 있습니다. 워낙 이 정권이 재정을 정말 형편없이 운영을 했고 국가 부채를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다음번 정권 이따 맡은 정권은 에라 모르겠다 나라 망하다 마다 우리도 쓰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건 국가를 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대목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갔지만 이렇게 복지정책을 썼지만 아니면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이런 돈들을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당장에 돈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에 불편을 겪습니다. 그 불편을 겪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완전히 덤태기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수위 기간 동안에 이런 국가 부채 재정 상태와 국가 부채 상태와 조세 상태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메꾸기 위한 그런 허리띠를 어디서 졸라매야 되고 어디는 불가피하게 써야 되고 하는 것도 국민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걸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직 인사를 이 정권에 와서는 정말 형편없이 해놨습니다. 공직 기강을 공직 인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군 인사를 함에 있어서 청와대 행정관이 군 인사 서류를 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을 그렇죠. 불러내서 만난다든지 네. 또 그 중요한 서류를 그때 놓고 와버려가지고 또 사무실도 아니고 또 사무실도 아니고 카페에서 만나서 행정관 정도가 네. 청와대 행정관이 네. 청와대 인사 서류를 갖고 육군 참모총장 불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포함해서 검찰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초반에는 있는 대로 자기 사람들로 해갖고 앞선 정권 한 2년 동안 아주 그냥 먼지까지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3년 동안에는 자신들의 권력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인지 모든 이 말하자면은 윤석열 파던 사람들을 지방으로 다 귀양 보내듯이 다 보내버리고 흐트러버리고 그렇게 검찰 인사를 이렇게 개판으로 했지 않습니까? 판사들 인사들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나머지 부처의 인사는 어떻게 했는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공직 인사에 깨져버린 그렇게 그 규칙과 관행과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거의 5, 60년 동안 아주 그 미국통 외교관들을 잘 키워와가지고 네. 외교관들은 그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국민을 대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인사들과 교류 말하자면 인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흐트러 버렸습니다. 미국 네. 통들을 다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간 사람들이 새로 미국하고 이런 안면을 타야 되는데 그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한미 관계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교부터 시작해서 전 분야의 인사를 개편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인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수위 단계에서 이걸 정확하게 봐야만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한 우리나라의 법질서입니다. 네. 아까 검찰인가 판사, 뭐 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인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 질서가 네.
탄압시켜야 됐습니다. 완전히 인치입니다.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또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하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게 되고 이렇게 인치 사람이 다스렸었던 이것을 법치로 복원시키려고 한다면 어디가 깨졌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네. 인수위는 지금 이런 일에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발표하려고 한 데다가 하지 말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제대로 인수를 했을 때 비로소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만이 정확한 해법이 나온 것이지 말하자면 진단이 틀렸는데 해법이 바르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진단 단계라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그 인수위의 그런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짚어주셨는데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아까 국론의 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크게 봐서 그런 부처별 인수 차원이 아니고 새 윤석열 정부가 나가야 될 국가의 방향과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뭐 인수위가 잘하고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에서 그냥 제 개인 바람을 얘기한다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 비정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바람이 많이 빠져갖고 있다. 그러면 속도가 나겠습니까? 비정상입니다. 자꾸 기아가 말을 안 듣습니다. 비정상입니다. 앞에 비가 올 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와이퍼. 이거 와이퍼가 고장이 났습니다. 예. 비정상입니다. 예. 이대로 가갖고 서울에서 광주 갈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나라라는 게.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 속도를 내갖고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비정상들은 하루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일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기존 정치권, 네. 기존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한테 선거 시절에 선거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하게 지적을 많이 하면서 자신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같이 대한민국의 비정상에 팽배한 나라에서는요. 오히려 지도자가 모르는 게 가장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기존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옛날 잘못된 비정상을 더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더 최고이고 가장 이 시점에 맞는 인물들을 고르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인맥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커넥션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시대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더 우선순위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정치를 잘 모르고 윤석열의 행정에 모르는 것은 그 악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실이 아니라 득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고 이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군대만 있었기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신현학이다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들여서 최고로 경제를 발전시킨 쪽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성공했듯이 내가 검찰에서만 있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최고의 인재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적합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을 새로운 감각을 가진 사람들에 밀어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내용 예를 들어 거기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네 혼선이 오네 그다음에 뭐 하나 이런 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다 보완하고 보강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새로 시도한 것은 다 귀찮고 어렵고 반대가 많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 종량제 할 때 얼마나 귀찮았습니까? 얼마나 반대 많았습니까? 해놓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초반에 안 그런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고속도로 내는데도 항상 이런저런 불만과 이런저런 반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게 사패산 터널 할 때도 그랬었고 완전히 고속도로 내거나 어떤 건설할 때 항상 반대 있지 않습니까? 반대한다고 내버려 둡니까? 저는요. 이번에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요. 청와대 근무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윤석열과 윤석열 당선인을 같이 함께 일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윤석열 이전의 대통령과 정권 청와대
이전과 청와대 밖으로 나온 청와대 이후 이렇게 큰 어떤 그 하나의 역사의 장이 넘어가는 거,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옛날에 천도도 했고 천궁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왕조 시대 때, 그 다음에 일제 시대 때, 군사정권 시대 때, 운동권 시대 때 이 문화들이 권위주의적이거나 또 비효율적이거나 막 이렇게 억압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이걸 이번에 계기로 해갖고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해갖고 청와대가 좋은 점도 있고 훌륭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권위의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이 권위주의를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탈권위주의로 가갖고 국민들의 자율, 국민들의 능력과 이런 국민들의 역량 이걸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탈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는 계기로 삼자. 이렇게 삼는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거기 좀 비용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뭐 하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훨씬 더 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서울에 있는 그 많은 공기업들 지방에 이전할 때 그것도 뭐 여기저기 막 다 흩어갖고 낼 때 그거 좋아하는 사람 물론 뭐 지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 당사자도 얼마나 불만이 많았으면 그리고 여기 서울에 놔두고 뭐 멀쩡한 거기다 다 새로 가서 땅 만들고 짓고 이런 거 뭐 비효율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비용 안 들었어요? 뭐 세종시로 이전할 때게 뭐 누가 세종시로 이사 가겠냐? 전부 서울에서 다 가족들 놔두고 지 혼자 왔다 갔다 할 거다. 지금 서울 세종시 가보십시오. 이사해가지고 집 지놓고 산 사람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시도가 처음에 이런저런 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갖고 국가와 국민이 크게 달라지고 변한다고 한다면 비용 안 들어간 게 어디가 있어요. 공짜로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공짜 점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이전과 청와대 이후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큰 어떤 전환점, 네, 역사의 큰 한 페이지를 넘기는 전환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분야의 비정상적, 권위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를 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청와대도 근무하셨잖아요. 박 대통령 시절에. 그 남태령의 지하 벙커에 가보신 적이 계세요? 당연히 가봤죠. 당연히 가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전과 상관없이 그냥 격가지가 빠지긴 하지만 왜 합동참모부가 전쟁 때 전쟁을 지휘하는 데인데 합동참모부가 당연히 전쟁 때 대비해 만든 벙커 근처에 있어야지 왜 지금까지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지가 난 그거부터가 의문이었거든요. 전쟁 났는데 미사일 날라오면 용산 지금 국방부 옆에 합참의 이사라 있잖아요. 그 합참의 의장서부터 대장, 중장, 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남태령에 있는 벙커로 가야 되는데 그 전쟁 나는데 거기까지 그 사당동 거쳐가지고 남태령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왜 거기 있는지가 난 이해가 안 가요. 군사적으로요. 그런 것들이 다 가만히 돼서 제가 군사 비밀이니까 얘기할 수 없는 방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군사 비밀이니까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말하자면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청와대 그러한 비효율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인 거, 그다음에 완전히 그 밀실, 뭐 이런 거, 또 뭐 권력의 뭐 산실, 이런 것들의 개념을 깨고 국가 지도 5년짜리 국가 지도자가 국민 곁으로 나와서 과장방에도 쑥 들어가고 개장방에도 쑥 들어가고 국장하고도 언제 토론할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무슨 대통령하고 독대를 한 해 만에 그 자체가 뉴스가 되고 그 자체가 비판 요소가 되지 않는 그런 구중궁궐에 갇혀 있어가지고 완전히 뭐 밖에 뭔 일이 벌어진지 자기 장차관들을 하나도 만나기 어려운 이런 그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깨는 것만으로도 저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나 뭐 부수적인 거 얘기하지 맙시다. 큰 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큰 틀에 있을 때 변화. 이를테면 고려시대 때 불교가 완전히 국교였다고 한다면 조선시대 때 불교가 완전히 억불이 되고 유교가 완전히 숭상된 것처럼 이렇게 큰 문화의 변화, 시대의 변화 이런 큰 변화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단지 나 청와대 그냥 안 가겠어. 다른 사람들 그렇게 다 했으면 안 가겠어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이전과 이후로 계절을 BC와 완전히 AD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거대 담론을 좀 이 정도 하고 이제 작은 얘기 한번 해보죠. 왜 안철수 위원장은 그 총리직을 마사하고 자기는 한때는 뭐 행정해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어떤 뭐 생각이 있는 걸로 바깥에서 보시기에 그런 거 관찰 잘하시잖아요. 내가 안철수라도 저는 거절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측면에서? 안철수가 노리는 것은 총리도, 안철수가 노리는 것은 인수위원장도, 안철수가 노리는 건 장관도 아니라고 봅니다.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면, 야, 이번에는 윤석열, 다음번에 안철수. 안철수가 지금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었지. 지금 뭐 인수위원장하고 국무총리하고 장관하는 게 꿈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쨌든 자기가 부족했던 것이 행정 경험이었고 국정 운영이었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번에 윤석열 그 후보에게 막판에 함께 같이 단일화를 이뤘고 지금 인수위에 참여를 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의 마스터 플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와 그걸 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두 분이서 지금 이렇게 케미가 맞은 것 같습니다. 서로 호흡도 맞고 케미도 맞고 서로 간에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어떤 자리 가서 앉아갖고 지휘하는 것과 한 발 떨어져서 국정 운영에 대한 전체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저는 같이 똑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무총리를 맡아갖고 일상에 폭 빠져버린 것보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한 발 떨어져서 국정에 참여도 하면서 또 이렇게 전체를 둘러다 보기도 하면서 또 약간의 자유스러움 어떤 아까 총리라고 하는 거기에 틀에 박혀 있지 않는 이런 여유로움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당권을 당분간은 당권을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이제 보수하고 함께하고 합당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 보수의 정당을 이 시대에 맞게 변모시키는 거. 이를테면 보수인데 중도, 보수의 기반을 둔 중도 여기까지 끌어안는 그 양반이 본래 중도니까 이렇게 하는 큰 의미에 있어서의 당권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거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렇게 막 시급하게 인자 정권 시작 출범도 안 했는데 마치 뭐 국무총리 해갖고 모든 걸 다 배우려고 당권을 당대표 돼갖고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오히려 대견합니다. 오히려 참 잘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제 실패는 했었지만은 이회창 총재하고 조순 그 총재님이 서로 당을 합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회창 총재 대선 끝나자마자 조순 총재가 맡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때 맡아가지고 결국 조순 총재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유 있게 지금 현재 뭐 저기 체제가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이준석 체제로 가면서 자기는 작은 당 갖고 들어와서 합당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이 분위기도 익히고 이 당의 여러 가지 정서나 메커니즘도 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서서히 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훨씬 대통령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현재 당대표라고도 이준석 대표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 유지가 가능하고 저는 지금요 서두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아주 현명하게 총리 거절한 것도 잘했고 인수위원장 맡은 것도 잘했고 그리고 지금 서두르지 않은 것 또 그렇게 조건 없이 저렇게 합당한 것도 잘했고 모든 지금 저는 뭐 안철수 입장에서는 저는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을 여쭤볼게요.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이게 또 하나의 대선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대선의 그 6월 1일 보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향후 파장 같은 걸 한번 전망 좀 해 주시죠. 우선은 전망은 사실 국민의힘이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말하자면 이 앞전에 우리가 야당 시절에 치렀었던 선거들은 진짜 불리한 선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그냥 그 막 있는 대로 돈 풀고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선거 주무장관들을 갖다 다 맡고 있고 진짜 이 뭐 발언이나 행태나 선관위에서 보여줬던 것을 보는 거나
정말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선이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권을 했어요. 네. 지금 뉴스는 거의 말하자면은 당선인 위주의 예. 뉴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가 6월 1일 날인데 네. 바로 20일 전인 6월 10일 날 취임을 해요. 5월 10일. 5월 10일 날 네. 취임을 해요. 네. 그럼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면은 네. 취임하고 나서 보여주는 뉴스거리, 네. 그 전에 인수위 때 보여준 뉴스거리 네. 전부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비판하기에는 좀 시기가 좀 일러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가 네. 0.73%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약간이 이렇게 달라진 정권의 네. 어떤 초반에 네. 이런 일단 비판 없는 그런 발표, 예. 정책 또는 행보 이런 것들에 기울여서 이제 약간의 흐름이 올 수도 있지만은 상당하게 팽팽한 상태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 지방 선거는 사실은 과거에 절대적으로 집권당한테 유리할 거다. 새로 집권 세력한테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상당하게 쉽지 않을 거다. 네, 네. 아직 그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쪽에 봐보면 선거는 아쉬움을 굉장히 갖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쉬움을 갖고 네. 지방선거까지 만약에 임하게 된다고 네. 한다면 네, 네.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네. 그런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이 되다 보니까 좋은 인물들이 많이 몰려오고 좋은 후보들을 낼 수도 있다는 입장과 아까처럼 인수위 활동과 취임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나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요 사이에 네. 만약에 아까 인수 과정에서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정치 보복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 아까 앞선 정권들의 이제 드러나지 않았었던 기막힌 것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이제 굉장히 내부 분열도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이나 분노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항상 진쪽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네. 리더십에 네. 혼선이나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쉽지 않은 게임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안심하고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뭐 서울 부산은 어차피 탈환을 했으니까 이번에 수성전인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후보가 지사했던 자리고 그리고 또 이번 대선 결과에서도 경기도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자리가 관심이 대상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경기도지사의 향방에 대해서 혹시 뭐 좋은 뭐 전망이나 관전 포인트를 좀 주신다면. 저는 아까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경기도민들도 새 정권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번에 대선 그 전에 거의 큰 선거 전국 단위 선거 4번을 연패를 할 때는 그만큼 실망을 준 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분열된 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사실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상태고 오히려 상대방들이 분열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집권 초반에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경기도가 항상 그쪽에서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길 때도 있고 지길 때도 있었었고 남경필이나 김문수는 또 승리를 했었었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선거는 저는 뭐 좀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고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전남으로 내려가 보죠. 오늘 여기 하루 전에 보니까 그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네요. 뭐 28일날 광주에서 모임을 갖고 우리 이정현 의원님이 나온다. 전남지사에 출마한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모임을 가진 건 아니었고 그냥 뭐 기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의 시간을 가졌고 했는데 이제
그냥 내 속내를 드러났던 것이 어떻게 네. 기사화가 됐습니다. 네. 어차피 뭐 제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가지? 그다음에 내 또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제 저도 정치인이니까 계속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정치에 나아갈 방향, 내 자신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전국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전국 상황에 맞춰서 지금 제 이제 자신을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진짜 5년 동안에 참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당대표를 스스로 물러나고 나서 5년 동안의 정치 공백이 있었거든요. 예, 예. 저 개인적인 뭐 다른 사람도 인정을 안 하겠지만 제 자신은 뭐 정치적인 유배 네. 5년 동안의 정치 유배 생활을 했고 이제 다시 복당을 해서 정치를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시작을 할까? 네. 5년 동안의 정치 공백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곳에서 맨 땅부터 좀 내가 짚고 일어서야 되겠다. 네, 맨 땅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의 의존도 하지 않고 또 어떤 꽃길도 어떤 꽃가마도 내가 거절을 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새로 정치를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다시 내가 솔직히 국민의힘의 불모지라고 하는 호남으로 내려가야 되겠는 네,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네. 두 번째는 새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국민 통합입니다. 네. 사실 뭐 새 대통령 아무리 경제를 잘해도 박정희 대통령보다 잘했다는 소리 듣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민주화 뭐 어떤 조치를 해도 김대중, 김영삼보다 잘했다는 소리 듣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굉장히 시대 과제 네. 또 국가 과제 중에 하나가 사실 국론 분열이거든요. 네. 더구나 이번 대선 때 이렇게 0.73%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국론 분열이 엄청나게 심하고 이것으로 인한 낭비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인재 낭비도 많고 돈 낭비도 많고 정책 낭비도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윤석열이 지금 국민 통합을 네. 굉장하게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냥 다른 사람들은 부정을 하겠지만 솔직히 호남 문제 해결 없는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호남 사람들이 마음에 네. 받아들였을 때게 그게 국민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뭐 외교도 해야 돼, 안보도 해야 돼, 경제도 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뭐 호남 문제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잖아요. 네. 누군가 한 사람은 이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의 말하자면 관심 또 대통령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적어도 호남을 좀 변화시키면서 호남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 누가 한 나라 가서 해야 된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을 제일 잘 알고 호남이 계속 지금도 어머니가 계셔서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호남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 정서를 유지해오고 수시로 방문하는 이정현이가 해야 되겠다. 뭘로? 한번 생각해보니까 도지사예요. 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도지사 나와봤자 3% 4% 맨날 여기에 끝이었던 한 번 뭐 20%인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17%인가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 맞아 떨어지냐냐. 네. 바닥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네. 아까 저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이거 실현을 제대로 하고 또 누구보다도 호남에 대해서 전남에 대해서 내가 저는 항상 국회의원 3선 하는 동안에 호남이 내 지역구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우리 당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할 때 내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호남이 내 지역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남의 현안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내가 밀어붙이고 추진을 시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전남 지사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내가 완전한 결정은 내가 못하고 있고 예. 워낙 힘듭니다. 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뭐 분위기 여건이 좋습니까? 손발도 없습니다. 손발. 당장에 나하고 같이 다닐 내 수행 비서 하나도 없고 회계 처리해줘야 될 사람 하나도 없고 당장에 선거 치르려고 하는데 제 형편에 무슨 이거 뭐 이런 사람한테 누가 후원금을 주겠습니까? 이게 진짜 제가 지금 깝깝합니다. 도지사를 나간다고 한다는 뭐 쉽게 그냥 이정현이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 선거를 치를 기본적인 것도 없기 예. 때문에 예. 이런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야 전남지사 나가서 되겠냐 뭐 그런 누구나 다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호남에서 그거 뭐 근데 과연 어떻게 보세요?
당선 가능하실까요? 제가 순천에서 2번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처음 내려갔을 때 5.6%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5.6%라는 건 언제? 아니 내가 이제 처음 보궐선거 내려가니까 예. 광주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19대 때? 예. 예. 아니, 그렇지 19대 때. 예. 발표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5.6% 제가 순천 나왔어요? 출마한다고 내려간 정화대 수석을 하고 내려갔는데 5.6%입니다. 5.6%가 당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고 전부 1%, 2%, 3%였는데 근데 제가 내려갔습니다. 왜?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내려갔습니다. 선거는요. 떨어지려고 나간 사람 없습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갔습니다. 그때 당선이 몇 프로 얻으셨어요? 47.6%인가. 와 많이 얻으셨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2번째 나갔을 때는 곡성 내 고향 곡성하고 순천에 해갖고 6만 표 얻었는데 네. 순천 내 고향도 아닌 순천만 해갖고 6만 8천 표를 얻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요. 네. 무조건 당선 가능성을 보고 내려갑니다. 또 당선되겠다는 각오로 내려갑니다. 장난으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올림픽에 내가 출전한데 의미 두고 내가 나가겠습니까? 올림픽도 아니고 제가 당선을 목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아무도 저한테 제대로 그 당시에 뭐 친박이 지원했다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 당대표 될 때요. 친박들요 처음에 이주영 그 장관 후보 지지한다고 했었습니다. 저 그 당시에 완전히 맨 땅에서 해당했지만 저 당대표 됐거든요. 순천에서 2번 됐거든요. 이번에 전남지사요. 전 당선 목표로 갑니다. 당선 목표. 돈 안 쓸 겁니다. 조직도 없어서 조직 동원도 못 할 겁니다. 절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만큼의 네거티브도 안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럴 줄도 못할 그런 놈의 공약 막 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돈 절대로 금품 쓰지 않을 겁니다. 이념 완전히 탈 이념을 할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제 나름대로는 포탈이라고 그랬습니다. 포 4개. 4가지를 절대 안 하겠다. 탈 금품 탈 정당 그다음에 탈 이념 그다음에 탈 네거티브 해갖고 제가 포탈이라고 합니다. 포탈로 제가 하고도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4개의 탈 시리즈? 네, 탈 포탈 아니, 시리즈로. 그런데 제가 진짜 이거 궁금해요. 19대 20대 때 곡성 하고 또 20대 순천에서 되셨잖아요. 40몇 프로씩 얻으셨는데 호남인데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그 표를? 그 비결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네. 진심이면 통하더라. 네. 선거운동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거운동은 피눈물 나겠죠. 선거운동은요 무섭게 했습니다. 무섭게. 저는 내 머릿속에 이겁니다. 내 발바닥으로 내 지역구를 다 밟겠다. 내 발바닥으로 안 되는 것은 내 자전거 바퀴로 다 밟겠다. 내 자전거 바퀴로 안 된 것은 내 차로 다 밟겠다 해가지고 구석구석을 한 군데도 빼지 않고 다 다니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뛰었습니다. 다니다가 피곤하면 그냥 동네 마을에 가서 잤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고 살고 했고 겸손하게 했고 아까처럼 상대방의 공격하지 않았고 돈 뿌리지 않았고 신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약을 그냥 내세워놓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말고 이거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를 무지하게 깊이 연구해서 했습니다. 저 지금도 오늘 또 농협중앙에 굉장히 간부 만나고 왔습니다. 또 내일은 또 어디 자동차 회사에 전직 어마어마했었던 사람 총괄했었던 사람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여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여행사 또 CEO도 가서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는 이제 울산으로 영주로 경주로 또 자동차 부품 공장들 한 바퀴 다 돌고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키시도 원장 했던 사람 최근에 만났었고 아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싶어서 전직 장관 차관들 계속 만나고 나름대로 가능성을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을 말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도 준비가 돼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마지막 그런 확인까지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 그 호남에 유세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대통령. 네. 윤. 어디서 주로 직접 맡아서 같이 하셨어요? 저는 목포하고 순천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입니다. 여당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는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겁니다. 중앙당에서 일절 내려오지 마라. 이준석 대표께서도 굉장히 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남 관내는 들어오지 마라. 내가 완전히 내 혼자 힘으로 내 진정성을 갖고 진심을 갖고 호소를 해보겠다. 내가 호남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개조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그걸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직 전남지사가 누구시죠? 내가 아주 좋아하고 진짜 지역에서도 인기가 엄청 높고 그래서 민주당 사람도 달라듣지 않은 김영록 지사님입니다. 이분은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하셨고 그다음에 또 농림부 장관도 하셨고 또 도지사 하시면서는 아주 굉장하게 지역민들하고 친화적으로 해서 인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최대한으로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주고 그러나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저 전남지사를 초선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재선 도전하시겠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이제 그분만 나옵니다. 그분. 거의 그분이 확정입니다. 확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싸우는 건데 이거 진짜 더 벽이 높네. 저한테는 높은 벽 없습니다. 제 컬러링이 저 인순이의 그 거의의 꿈입니다. 뭐 저한테는 벽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정치해오는 동안에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꽃길이나 꽃가마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서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체질이고 또 제 속성입니다. 그리고 제 성격입니다. 이번에도 전남도지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 2일 날 여러분 아침 방송과 아침 신문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정현이 전남에서 도지사 됐다가 한번 봐 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만약 지금 그 말만 되면 이건 16개 시도지사 선거했지만은 모든 톱은 이정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전남이 이렇게 주목을 받아본 적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갈아엎어보겠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남을 만한 혁명적 사건이에요. 혁명 일으키겠습니다. 혁명도 사람이 일으키는데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혁명 일으키.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신 포부대로만 된다면 그거야말로 6월 1일 보궐선거 지방선거에서의 최대의 정치 이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쭉 집행이라는 거는 엄청난 지원 사격과 우군을 얻는 거거든요. 국민통합 됐다고 선언해도 될 정도죠. 그렇게 되면. 저는 광주 전남 도민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선거 7번 도지사 선거 7번 했습니다. 7번 다 저쪽이었습니다. 8번 한다 그래도 지금하고 달라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또 9번째 선거 안 할 겁니까? 그 뒤에 또 뭐 싫으면 또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 말고도 다른 선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뭐 이쪽 지역하고 다 붙고 이렇게 하니까 뭐 지역적인 그런 감정과 정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는요.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타 시도 사람이 어디를 들어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대변화를 일으켜볼, 대개조를 일으켜볼, 대기적을 한번 일으켜볼 그런 선택도 한번 해봄직도 하죠. 와. 듣고만 보니까 아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광주에서 계속 떨어지면서도 그렇게 계속 출마해갖고 막판에는 720표 얻었던 지역에서 39.7%를 얻고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포기하지 않고 순천에서 도전해서 2번 되고 당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불가능 없습니다. 기적? 바다만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정현이 만들어내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면 언제 본격적인 4월 중순쯤부터. 4월 중순에. 네. 골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번 그럼 다시 나와 주시죠. 본격화되면. 좋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다시 그때 한 중반쯤에 이렇게 지역 선거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에 호남의 그 민심을 몸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중간쯤에 다시 한번 모실 테니까. 그때 나오셔서 여건 되면 그렇게 한번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한번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정현 대표님 오랜만에 모시고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전남지사 출마하신다니까 당선을 확신시한다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번에 꼭 약속 다시 나오셔서 한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지막 인사 한번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여러분 봄입니다. 우리나라도 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꽃이 만개하듯이 이제 과거 다 털어버리고 이제 또 새롭게 지도자를 맞이했으니까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그런 김에 새로운 전남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이 새로운 전남 선언을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